새벽녘의 공기는 차갑고 축축했다. 윤서연은 익숙한 듯 낡은 작업복을 여미며 부두로 걸어갔다. 바다는 아직 짙푸른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수평선 너머로 희미한 빛이 번지고 있었다. 그녀의 작은 어촌 마을은 이제 막 잠에서 깨어나고 있었다. 이른 아침의 노동은 그녀에게 일상이 된 지 오래였다. 5년 전, 그날의 폭풍우가 모든 것을 바꿔놓기 전까지 그녀는 서울에서의 치열한 삶을 꿈꾸던 평범한 학생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손은 그물과 생선을 다루느라 거칠어져 있었다. 그녀는 부두 끝에 메어둔 작은 배에 올라탔다. 혼자서 감당하기엔 벅찬 일이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빚을 갚아야 했고 더 중요하게는 그 사람을 지켜야 했다. 서연은 집이 있는 언덕 쪽을 잠시 바라보았다. 불이 꺼진 작은 오두막. 그는 아직 자고 있을 것이다. 민준. 그녀가 그에게 붙여준 이름이었다. 5년 전.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해안가로 밀려온 남자는 자신의 이름도 과거도 기억하지 못했다. 의사는 그가 극심한 충격으로 인한 역행성 기억상실증을 겪고 있으며 언제 기억이 돌아올지 모른다고 했다. 서연은 무트로 밀려온 그를 발견하고 필사적으로 그를 간호했다. 신원불명의 남자를 돌보는 것은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샀지만 그녀는 그를 외면할 수 없었다. 그의 눈빛은 길 잃은 아이처럼 공허하고 절박했다. 그녀가 진 빚은 단순한 생활비가 아니었다. 민준을 처음 발견했을 때 그는 거의 죽어가고 있었다. 그를 살리기 위해 서연은 도시의 큰 병원으로 그를 옮겨야 했고 막대한 수술비와 입원비를 감당해야 했다. 그녀는 결국 사채업자에게 손을 벌렸고 그 이자는 5년이 지난 지금 원금을 아득히 넘어섰다. 이자가 밀린 지 석 달째입니다. 윤서연 씨,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어요. 며칠 전 읍내 찻집에서 만난 사채업자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는 뱀처럼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훑어보며 말했다. 그렇게 아끼는 그 남자, 꽤 비싼 값을 치르고 살린 것 같던데 우리가 다시 데려가도 괜찮겠어요. 그 협박은 서연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녀는 민준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오늘 새벽 그녀는 평소보다 더 절박하게 그물을 던졌다. 하지만 바다는 그녀의 절박함을 비웃듯 인색하기만 했다. 해가 수평선 위로 완전히 떠오르자 서연은 그물을 끌어올리기 시작했다. 생각보다 수확이 좋지 않았다. 최근 몇 달간 어획량이 급격히 줄었고 빚 독촉은 더욱 거세졌다. 그녀는 자신의 불안감을 누구에게도 특히 민준에게는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그녀가 무거운 그물 상자를 들고 부두를 걸어 나올 때쯤 민준이 언덕 위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얇은 스웨터를 입고 있었지만 아침 바람에 몸을 떨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서연의 굳은 표정을 본 그의 마음이 무거워졌다. 서연아, 왜 이렇게 늦었어? 춥지 않아 일이죠. 민준이 달려와 그녀의 손에서 상자를 빼앗아 들었다. 그는 여전히 상자를 드는 것이 서툴렀지만 그 노력만으로도 서연의 마음은 따뜻해졌다. 그는 그녀의 짐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괜찮아. 오늘은 파도가 좀 셌어. 아침은 먹었어. 서연이 그의 헝클어진 머리를 정리해주며 물었다. 민주는 아이처럼 고개를 저었다. 너 없이는 밥맛이 없어. 같이 먹으려고 기다렸지. 그의 의존적인 모습이 때로는 안쓰럽고 때로는 사랑스러웠다. 두 사람은 나란히 언덕길을 올랐다.
그들의 작은 집은 낡았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따뜻한 김이 나는 식탁에 앉아 소박한 아침 식사를 나누는 시간은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민주는 서연이 발라준 생선살을 먹으며 말했다. 내가 빨리 기억을 되찾아야 할 텐데. 너 혼자 고생하는 거 보기 힘들어.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죄책감이 배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서연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고통스러워했다. 그는 이따금씩 떠오르는 단편적인 이미지들에 괴로워했다. 서연은 그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그런 말 하지 마. 넌 짐이 아니야. 그냥 내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돼. 우린 가족이잖아.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에게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되어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들의 평화는 깨지기 직전이었다. 며칠 전부터 마을에 낯선 검은색 세단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값비싼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마을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묻고 다니는 모습이 종종 목격되었다. 그들은 어떤 사진을 들고 있었다. 마을 이장이 서연에게 조심스럽게 물어왔었다. 저기, 서연아, 그, 민준 씨 말이야. 혹시 서울에서 온 사람 아니니? 저 사람들이 찾는 사람이랑 인상차기가 비슷한 것 같아서. 서연은 애써 태어난 척하며 모르는 일이라고 둘러댔다. 그녀가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창밖으로 어제 봤던 검은색 세단이 천천히 마을길을 지나가는 것이 보였다. 차가 그들의 집 앞에서 잠시 멈추는 듯했다. 서연은 숨을 죽였다. 민준이 불안한 듯 물었다. 무슨 일이야? 아까부터 안색이 안 좋아. 아니야. 아무것도. 그냥 바람이 차네. 그녀는 애써 창문에서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차는 잠시 머무르다 이내 마을을 빠져나갔지만 불길한 그림자는 그들의 작은 오두막을 뒤덮은 듯했다. 민주는 가끔 TV 뉴스에 나오는 국제 정세나 기업 합병 소식을 보며 저건 잘못된 판단이야. 물류, 비용을 계산하지 않았어. 분명히 2분기 내로 유동성 위기가 올 거다. 같은 말을 중얼거렸다. 그리고 그 예측은 놀랍게도 몇 달 뒤 정확히 맞아떨어지곤 했다. 서연은 그런 글을 보며 그가 얼마나 거대한 세상에서 왔는지 어렴풋이 짐작할 뿐이었다. 그녀는 그의 기억이 돌아오길 바라면서도 동시에 그 기억이 그를 영원히 데려가 버릴까 봐두려웠다. 이 모순된 감정이 5년 내내 그녀를 올감했다. 그날 오후 서연이 읍내 시장에 생선을 팔러 간 사이 민주는 혼자 집 근처의 해변을 산책하고 있었다. 그는 요즘 들어 두통이 잦아지고 알 수 없는 이미지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거대한 유리 건물, 냉혹한 표정의 사람들, 그리고 한 여자의 우는 얼굴, 그때였다. 2명의 건장한 남자가 그에게 다가왔다. 그들은 민준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설마 회장님, 강태민 회장님 맞으십니까? 그들의 목소리에는 경악과 흥분이 뒤섞여 있었다. 민주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뒷걸음질 쳤다. 누구시죠? 강태민이라니요. 전민준입니다. 그의 심장이 거칠게 뛰기 시작했다. 강태민이라는 이름이 낯설면서도 고통스럽게 익숙했다. 그의 뇌리를 무언가가 강타했다. 남자 중 하나가 다급하게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찾았습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예. 해안가입니다. 지금, 예. 정신이 온전치 않으신 것 같습니다. 어서 이쪽으로. 그는 거의 울부짖듯이 보고했다.
다른 남자가 민준에게 다가와 깍듯하게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5년입니다. 저희가 5년 동안 회장님을 찾았습니다. 어서 저희와 함께 돌아가셔야 합니다. YJ그룹이 회장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YJ그룹 강태민 수많은 정보가 그의 머릿속으로 밀려 들어왔다. 그는 머리를 감싸쥐며 비명을 질렀다. 잊혔던 기억의 파편들이 거대한 파도처럼 그를 덮쳤다. 아버지의 분노, 라이벌들의 비웃음, 그리고 그 여자, 약혼녀 오수진, 폭풍 우치는 바다, 요트의 난간이 부서지는 감촉, 자신을 밀어내는 배신자의 얼굴, 이복형의 비웃음, 그리고 물속으로 가라앉으며 느꼈던 지독한 한기와 포기.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들었다. 그는 자신이 YJ그룹의 총수 강태민이며 이복형의 계략에 빠져 죽을 뻔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하. 헛웃음이 터져 나왔다. 그는 지난 5년간의 삶을 돌아보았다. 이 초라한 어촌, 민준이라는 가짜 이름, 그리고 저 여자, 윤서연. 그녀가 자신을 구했다. 그리고 5년 동안 자신을 이곳에 숨겨두었다. 왜 그의 냉철한 이성이 즉각적으로 답을 내놓았다. 돈 때문일 것이다. YJ그룹의 후계자를 인질로 잡고 있었던 것이다. 이 순진해 보이는 여자가 모든 것을 계획한 것일까? 기억이 돌아온 순간 민준의 따뜻함은 사라지고 강태민의 의심과 냉소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 서연은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마을 입구에 서 있는 여러 대의 검은색 차량들과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녀는 심장이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집을 향해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다. 손에 든 생선 바구니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몰랐다. 그녀가 언덕 꼭대기에 다다랐을 때 그녀는 그 광경을 목격했다. 민준. 아니, 이제는 민준이 아닌 그 남자가 낯선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가 알던 따뜻하고 다정한 민준이 아니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으며 혼란스러웠던 기색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은 듯 당당하게 서 있었고 그의 주변에는 감히 접근할 수 없는 냉혹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는 서연을 발견했지만 그녀를 보는 그의 시선은 완전히 낯설었다. 민준 씨.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그녀는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그것보다 더한 공포가 그녀를 덮쳤다. 그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입가에 비웃음인지 모를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민준, 그런 이름은 모른다. 그의 목소리는 그녀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차가운 금속성을 띠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마치 처음 보는 사람, 혹은 귀찮은 벌레를 보는 듯한 눈빛으로 쳐다봤다.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5년 동안 그녀가 지켜왔던 모든 것이, 그녀의 사랑과 헌신이 단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그녀가 사랑했던 민주는 죽었고 그녀 앞에는 YJ그룹의 총수, 냉혹한 CEO 강태민만이 서 있었다. 경호원 중 한 명이 그녀를 거칠게 막아섰다. 어디 감히 회장님께 접근하지 마. 서연은 경호원의 손에 밀려 거친 자갈밭에 넘어졌다. 그녀의 무릎에서 피가 배어 나왔다. 민준 씨. 그녀가 애타게 그를 불렀다. 강태민은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넘어진 그녀의 모습은 초라하고 처량했다. 5년 동안 자신을 돌봐준 여자. 하지만 동시에 5년 동안 자신의 정체를 숨긴 여자.
그의 머릿속은 혼돈스러웠지만 표정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민준이라. 그런 이름은 모른다고 했을 텐데 그의 목소리는 낯설고 잔인했다. 당신, 날 얼마에 팔아넘길 생각이었지. 5년이면 꽤 많은 돈을 요구할 생각이었나. 내 이복형과 거래라도 했나. 서연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다. 무슨 소리야. 태민. 아니, 민준 씨. 내가 당신을 구했잖아. 우리가 함께.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갈라졌다. 함께 강태민이 비웃었다. 고작이 누추한 곳에서 내 기억을 담보로 연극을 한 건가? 당신의 연기력에 감탄해야 하나? 그는 주머니에서 수표첩을 꺼내려다 자신이 작업복 차림이라는 것을 깨닫고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옆에 선 비서에게 손짓했다. 김 비서, 처리해. 이 여자가 원하는 만큼 돈을 줘. 내 눈앞에서 다신 얼씬거리지 못하게 해. 그리고 이 여자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내 사고와 관련이 있는지. 비서는 서연에게 다가와 명함과 함께 두툼한 돈 봉투가 든 가방을 내밀었다. 윤서연 씨, 여기 회장님의 작은 성의입니다. 5년간의 보호에 대한 감사 표시죠. 이만 물러나 주시죠. 회장님은 서울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서연은 가방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오직 강태민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5년간 함께 나눴던 따뜻함이나 애정은 한 조각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경멸과 차가운 분노만이 가득했다. 돈. 당신 지금 나한테 돈을 준다고 했어.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것은 공포가 아닌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배신감에서 오는 분노였다. 부족한가 원하는 액수를 말해. 내 시간을 더 이상 낭비하게 하지 마. 강태민은 헬리콥터가 착륙할 만한 장소를 찾으려는 듯 해변을 훑어보며 말했다. 그는 이 지긋지긋한 곳에서 1분 1초도 더 머무르고 싶지 않았다. 서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무릎에서는 피가 흘렀지만 그녀는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 그녀는 강태민에게 똑바로 걸어갔다. 경호원들이 다시 막아섰지만 강태민이 손짓으로 물러나게 했다. 그는 이 여자가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할지 궁금했다. 서연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강태민 씨라고 했나? 당신이 5년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난 몰라. 하지만 내가 아는 민주는 당신 같은 사람이 아니었어. 그는 적어도 은혜를 경멸로 갚는 사람은 아니었지. 그녀는 비서가 들고 있던 가방을 빼앗아 강태민의 발밑에 던져버렸다. 돈다발 몇 개가 굴러나와 모래 위에 흩어졌다. 이 돈 가져가. 난 당신의 5년을 돈으로 계산한 적 없어. 내 5년도 당신 돈 따위로 보상받을 생각 없고.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강태민은 순간 당황했다. 그에게 감히 이렇게 정면으로 맞서는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그는 곧 표정을 되찾았다. 후회하게 될 거다. 이 돈이 네가 평생 만져볼 돈보다 많을 테니까. 내게서 벗어날 기회였는데. 후회는 당신이 하겠지. 서연은 차갑게 돌아섰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오두막을 한번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5년간의 행복과 고통이 모두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언덕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강태민은 멀어져가는 서연의 뒷모습을 차갑게 응시했다. 그녀의 당당한 태도가 그의 심기를 건드렸다. 감히 YJ그룹의 강태민에게 저런 식으로 모욕을 주다니. 그는 그녀가 곧 현실을 깨닫고
돌아와 돈을 구걸할 것이라 확신했다. 회장님, 헬기가 준비되었습니다. 본사로 바로 이동하시겠습니까?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래. 그리고 저 여자. 윤서연. 철저하게 뒷조사해. 감히 날 속이고 5년이나 낭비하게 만든 대가가 뭔지 확실히 알게 해줘야지. 그의 목소리에는 자비심이란 없었다. 그는 5년 전 자신을 배신했던 이복형에 대한 분노를 엉뚱하게도 서연에게 투사하고 있었다. 한편 마을을 벗어난 서연은 버스 정류장에 주저앉았다. 버틸 수 없을 것 같던 눈물이 그제야 쏟아졌다. 5년의 세월이, 사랑이, 헌신이 한 줌의 재처럼 사라졌다. 그녀는 무릎의 상처보다 더 깊은 마음의 상처를 움켜쥐고 울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곧 분노와 결의로 바뀌었다. 그녀는 이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강태민. 그가 누구든. 그는 오늘 자신의 모든 것을 짓밟았다. 그녀는 반드시 다시 일어설 것이다. 강태민은 멀어져가는 윤서연의 뒷모습을 차갑게 응시했다. 그녀가 던진 돈다발이 모래 위에 흩어져 파도에 젖어들고 있었다. 5년간의 민준으로서의 기억이 아닌 그 이전 30년의 YJ그룹 총수 강태민으로서의 기억이 그의 머릿속을 완벽하게 지배했다. 민준이라는 이름은 이제 구역질 나는 농담처럼 느껴졌다. 그는 YJ그룹의 총수 강태민이었다. 이복형 강지혁에게 배신당해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남자. 그 5년간의 공백. 그 치욕스러운 시간 동안 저 여자가 자신을 기만한 것이다. 그가 혼란과 분노 속에서 머리를 감싸 쥐었을 때 거대한 헬리콥터의 프로펠러 소리가 하늘을 찢었다. 헬기는 해변 근처 공터에 거칠게 착륙했다. 모래바람이 사방으로 휘몰아쳤다. 그가 기억하는 YJ그룹의 로고가 선명했다. 문이 열리고 요란한 하이힐 소리와 함께 한 여자가 내렸다. 화려한 외모, 얼음처럼 차가운 아름다움, 강태민의 기억 속 정략적인 약혼녀였던 태아그룹의 상무, 오수진이었다. 그녀는 이 촌구석과는 어울리지 않는 완벽한 차림새였다. 태민 씨 정말 당신이었어. 오수진은 그에게 달려와 안겼지만 그녀의 눈은 그의 초라한 작업복을 재빨리 훑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안도감보다 경악과 불쾌감이 노골적으로 섞여 있었다. 그녀는 이 상황을 견딜 수 없다는 듯 미간을 찌푸렸다. 강태민은 그녀를 기계적으로 받아 안았다. 오수진의 비싼 향수 냄새가 5년간 익숙해졌던 짭조름한 바다 냄새를 밀어냈다. 그는 지금 이 상황이 비현실적이면서도 끔찍하게 현실적이라고 느꼈다. 5년 전에 냉혹한 현실로 강제로 끌려온 기분이었다. 이게 다 무슨 꼴이에요. 5년 동안 이런 촌구석에서 저런 여자랑 같이 있었던 거예요. 오수진이 경멸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다. 그녀는 방금 서연이 사라진 언덕길 쪽을 힐끗 보았다. 그녀는 이미 비서에게 대략의 보고를 받은 터였다. 그때 김 비서가 다가와 정중히 보고했다. 회장님, 윤서연이라는 여자가 돈을 거부했습니다. 그냥 가버렸습니다. 강태민의 눈썹이 신경질적으로 꿈틀했다. 감히 자신의 돈을 거부해 자신의 호의를, 아니, 명령을 거역한단 말인가. 오수진이 그의 팔을 잡으며 차갑게 속삭였다. 저 여자 보통 아니네. 태민 씨를 5년이나 숨겨두고 이제 와서 순진한 척 하는 거 봐. 분명 강지혁 전무 쪽과 연관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지난 5년간 얼마나 샅샅이 찾았는데.
그녀의 말은 강태민의 의심에 불을 지폈다. 그래, 그럴 것이다. 순진한 시골 여자가 YJ그룹의 후계자를 5년이나 데리고 있을 리가 없다. 모든 것이 돈을 노린 계획이었거나 혹은 이복형 강지혁의 사주를 받은 감시였을 것이다. 일단 서울로 간다. 강지혁. 그놈부터 처리해야지. 강태민은 헬리콥터에 올라타며 차갑게 명령했다. 그는 흩어진 돈다발이나 그가 민준으로 살았던 작은 오두막에는 단 한 번의 시선도 주지 않았다. 그의 과거는 이제 청산되어야 할 부채에 불과했다. 헬리콥터가 이륙하자 그가 5년간 살았던 마을이 장난감처럼 작아졌다. 강태민은 창밖을 보며 지난 5년을 머릿속에서 지워내려 했었다. 그 시간은 치욕이자 악몽이었다. 기억을 잃은 채 무력하게 그 여자의 보살핌을 받았던 순간들이 떠올랐다. 따뜻한 밥, 다정한 미소, 궂은 날씨에 자신을 구하러 바다로 뛰어들던 모습까지. 그는 그것이 모두 자신을 올가매기 위한 치밀한 연기였다고 결론 내렸다. 그렇지 않고서야 자신의 기억이 돌아온 순간 그토록 당당하게 돈을 거부할 리가 없었다. 오수진은 옆에서 쉴 새 없이 YJ그룹의 현황을 보고했다. 강지혁이 어떻게 회사를 장악하려 했는지, 자신이 얼마나 힘들게 그의 자리를 지켜왔는지, 그녀는 교묘하게 자신의 공로를 부각하며 강태민의 분노를 강지혁에게로 돌렸다. 태민 씨가 없어서 YJ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이제 돌아왔으니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놔야죠. 그 촌스러운 여자는 우리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감히 태민 씨의 발목을 잡게 둘 순 없죠. 그런 천박한 존재가 태민 씨의 약점이 되어서는 안 돼요. 강태민은 눈을 감았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목표는 단순해졌다. 첫째, 이복형 강지혁을 끌어내린다. 둘째, YJ그룹을 완벽하게 장악한다. 그리고 셋째, 자신의 5년 치욕을 상기시키는 존재. 윤서연이라는 그 거슬리는 여자를 완전히 지워버린다. 몇 시간 후, 헬기는 서울 강남의 YJ그룹 본사 옥상 헬리패드에 착륙했다. 수십 명의 임원과 경호원들이 도열해 그의 귀환을 맞이했다. 강태민은 5년 전과 조금도 다름없는 냉혹한 표정으로 헬기에서 내렸다. 민주는 완전히 죽었다. 그는 곧장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올라갔다. 그는 욕실에서 몇 시간 동안 몸을 씻었다. 그는 마치 5년의 더러운 때를 벗겨내려는 듯 거칠게 피부를 문질렀다. 바다 냄새와 생선 비린내, 그리고 윤서연의 집에서 나던 소박한 음식 냄새까지 모두 지워내고 싶었다. 완벽한 맞춤 정장으로 갈아입은 그는 거울 앞에 섰다.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지지 않은 날카로운 눈빛의 CEO 강태민. 거울 속에는 5년 전에 냉혹한 지배자가 서 있었다. 민준의 어설프고 따뜻했던 흔적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김 비서, 윤서연, 지금 어디 있지? 그가 인터폰으로 물었다. 김 비서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말씀하신 대로 추적했습니다. 아까 그 마을버스 정류장에서 서울로 오는 고속버스를 탄 것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 막 도착한 것 같습니다. 차 대기시켜.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 여자가 자신의 돈을 거부한 것은 자신에 대한 모욕이었다. 그것은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나려는 시도였다. 그는 이 관계를 자신의 방식대로 완벽하고 모욕적인 방식으로 끝내야 했다. 시끄럽고 혼잡한 고속버스 터미널. 수많은 인파 속에서 서연은 무거운 몸을 이끌고 낡은 벤치에
주저앉아 있었다. 그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다. 무릎에 상처가 쓰라렸지만 심장이 통째로 뜯겨나간 듯한 고통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그때 그녀 앞에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수백만 원은 좋게 넘어 보이는 최고급 이탈리아제 구두코가 시야에 들어왔다. 서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가 서 있었다. 아침에 봤던 초라한 작업복 차림이 아닌 완벽하게 차려입은 YJ그룹의 총수. 강태민. 주변의 소음이 순간적으로 멎는 듯했다. 강태민은 경멸이 깃든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낡은 옷과 피가 밴 무릎에 잠시 머물렀다. 서울까지 쫓아올 줄이야. 꽤 집요하군. 아까 준 돈이 부족해서 시위라도 하러 온 건가?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비켜. 당신 볼 일 없어.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일어나 그를 지나치려 했다. 하지만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 2명이 거대한 벽처럼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서연은 꼼짝할 수 없었다. 강태민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고 안주머니에서 수표 한 장과 펜을 꺼냈다. 그는 그것을 서연의 얼굴 앞에 흔들었다. 이 정도면 만족하나. 네가 5년간 투자한 간병비로는 차고 넘칠 텐데. 아니면 내 약혼녀 자리라도 원했던 건가? 그는 수표에 서연이 평생 만져볼 수도 없는 거액을 망설임 없이 적어 그녀에게 내밀었다. 터미널의 몇몇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이 광경을 쳐다보기 시작했다. 이거 받고 내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져.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마. 감히 YJ의 이름을 입에 올릴 생각도 하지 마. 이것이 그의 방식이었다. 모든 관계와 감정을 돈으로 청산하고 자신의 우월함과 통제력을 확인하는 것. 그는 서연 역시 이 막대한 돈 앞에서 무릎 꿇고 감사하며 받아들일 것이라 확신했다. 그것이 그가 아는 세상의 이치였다. 서연은 그 수표를 바라보았다. 숫자가 몇 개인지 셀 수도 없었다. 이 돈이면 사채업자의 빚을 갚고도 남았다. 하지만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강태민의 오만한 눈을 마주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나 미련이 없었다. 오직 차갑게 타오르는 분노와 경멸만이 남아 있었다. 당신. 서연의 목소리는 터미널의 소음 속에서도 또렷하게 들릴 만큼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5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니, 5년 전보다 더 형편없어졌어. 그녀는 그의 손에 들린 수표를 거칠게 낚아챘다. 강태민의 입가에 역시라는 듯한 승리의 미소가 번지는 순간 서연은 그 수표를 망설임 없이 반으로 찢어버렸다. 그리고 또다시 반으로. 그녀는 조각난 수표를 그의 얼굴에 뿌렸다. 종이 조각들이 비처럼 그의 값비싼 정장 재킷 위로 흩날렸다. 내 5년은 내까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강태민, 네가 잃어버린 건 기억만이 아니었어. 넌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양심도 잃어버렸구나. 서연이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강태민의 얼굴이 격렬한 분노로 일그러졌다. 감히 이 미천한 여자가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을 모욕해. 그는 이성을 잃고 손을 들어 그녀의 뺨을 내리치려 했다. 그의 손이 매섭게 공기를 갈랐다. 하지만 서연은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손목을 두려움 없는 눈빛으로 노려보며 말했다. 치라고. 그리고 당신이 오늘 나에게 한 짓 평생 후회하게 될 테니까 내가 반드시 그렇게 만들 거야. 내 모든 것을 걸고. 그녀의 눈빛에는 그가 민준이었을 때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강인함과 도끼가 서려 있었다. 강태민은
순간 압도당했다. 그는 차마 손을 내리지 못하고 주먹을 꽉 쥔 채 부들부들 떨었다.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모욕감이었다. 서연은 그를 경멸의 눈빛으로 마지막으로 쳐다보고는 그를 강하게 밀치고 경호원들 사이를 빠져나갔다. 그녀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5년이라는 과거를 그 차가운 터미널 바닥에 버리고 미래를 향해 걸어갔다. 강태민은 자신의 발치에 떨어진 하얀 수표 조각들을 망연자실하게 내려다보았다.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돈을 거부한 저 여자의 오만함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었다. 김비서 당장 저 여자가 서울에서 발붙이지 못하게 해 모든 인맥을 동원해. 하지만 회장님, 지금은 강지역 전무건이 당장 처리해 내 명령이야. 그는 거의 울부짖었. 5년 만에 화려한 귀환은 완벽해야 했지만 윤서연이라는 작은 변수가 그의 완벽한 통제에 지울 수 없는 흠집을 냈다. 그는 저 여자를 절대 용서할 수 없었다. 터미널을 빠져나온 서연은 차가운 서울에 매연 섞인 공기를 들이마셨다. 눈물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대신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불길이 타올랐다. 그녀는 주머니 속에 낡은 휴대폰을 꺼냈다. 그녀에게는 이제 돈도 집도 없었지만 반드시 일어서야 할 이유가 생겼다. 그녀는 지금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아직 납작한 아랫배를 감쌌다. 얼마 전부터 느껴졌던 미묘한 신체 변화. 그녀는 강태민의 아이를 가졌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을 애써 외면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차가운 서울의 공기가 윤서연의 뺨을 때렸다. 그녀는 터미널을 빠져나와 무작정 걸었다. 방금 전 강태민의 얼굴에 찢어진 수표 조각을 던졌을 때 찰나의 통쾌함은 사라지고 지독한 현실의 무게가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녀의 5년은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사랑했던 남자를 잃은 것이 아니었다.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녀가 5년간 헌신했던 민주는 강태민이라는 냉혹한 괴물이 꾸었던 긴 꿈에 불과했다. 그리고 이제 꿈에서 깨어난 그는 꿈속의 모든 것을 더러운 오물처럼 취급했다. 그녀는 주머니에 남은 현금을 세어보았다. 마을에서 생선을 팔고 남은 얼마 안 되는 돈이었다. 서울은 그녀에게 낯설고 적대적인 도시였다. 그녀는 일단 하룻밤 머물 곳을 찾아야 했다. 그녀는 화려한 도심을 벗어나 불빛이 희미한 뒷골목에 허름한 여관을 찾았다. 차가운 방바닥에 낡은 이불 한 채. 서연은 웅크리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강태민이 던졌던 말들이 독처럼 그녀의 귓가에 맴돌았다. 얼마에 팔아넘길 생각이었지. 네가 5년간 투자한 간병비. 그는 그녀의 헌신을, 사랑을, 그리고 세월을 철저히 모욕했다. 그녀가 거부한 것은 단순히 돈이 아니었. 그것은 자신의 삶에 대한 최소한의 존엄성이었다. 만약 그 돈을 받았다면 그녀는 강태민의 말대로 5년간 그를 간병하고 돈을 받은 여자, 혹은 그의 기억 상실을 이용한 사기꾼이 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었다. 그녀는 그렇게 무너질 수 없었. 하지만 그녀의 몸은 그녀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상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아침부터 속이 메스꺼웠고 며칠 전부터 느껴지던 피로감이 극심하게 몰려왔다. 바다실이 고되어서라고, 혹은 갑작스러운 충격 때문이라고 애써 외면했던 증상이었다. 불길한 예감이 그녀의 심장을 옥죄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외투를 다시 입고 여관을 나섰다.
늦은 밤까지 문을 연 약국을 찾아 임신 테스트기를 샀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심장은 발소리에 맞춰 공포스럽게 울렸다. 여관의 낡고 차가운 화장실. 서연은 희미한 백열등 아래에서 하얀 플라스틱 막대를 든 채 숨을 죽였다. 시간은 영원처럼 느리게 흘러갔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가장 두려워했던 결과가 나타났다. 선명한 두 줄. 안 돼. 서연의 입에서 절망적인 신음이 새어나왔다. 다리가 풀려 차가운 타일 바닥에 주저앉았다. 하필이면 지금, 하필이면 모든 것을 잃은 이 순간에 그녀는 자신을 경멸하고 돈으로 모욕하고 버러지 보듯 하던 그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 눈물이 쏟아졌다. 이것은 신의 가장 잔인한 농담이었다. 그녀는 이제 혼자였다. 아니,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작은 생명을 지고 있었다. 강태민은 자신의 핏줄이 이 세상에 생겼다는 사실조차 모를 것이다. 안다 해도 그는 분명히 아이조차 돈으로 지우려 들 것이다. 그녀는 한참을 울었다. 절망의 끝에서 그녀는 문득 민준을 떠올렸다. 강태민이 아닌 민준. 기억을 잃었지만 따뜻했던 남자. 서툴게 그물을 정리하던 손. 그녀가 해준 밥을 맛있게 먹던 미소. 서연아, 너 없으면 안 돼라고 속삭이던 목소리. 아이는 그 남자의 아이이기도 했. 비록 지금은 사라져버린 인격이지만 이 아이는 강태민의 것이 아니라 그녀와 민준의 아이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아이는 그녀의 아이였다. 그녀는 이 아이를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일어섰다. 눈물을 닦는 손길은 거칠었지만 단호했다. 그녀는 더 이상 약한 윤서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어머니였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강해져야 했다. 그녀는 강태민이 감히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야 했다. 그녀는 자신을 짓밟은 그에게 복수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간절한 것이 생겼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에게 완벽한 세상을 물려주고 싶었다. 누구도 감히 이 아이를 사생아라고 손가락질하지 못하도록 세상의 정점에 서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그녀에게는 돈도, 학력도, 인맥도 없었다. 강태민은 이미 그녀가 서울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손을 써놨을지도 모른다. 그녀가 가진 것은 오직 절박함과 그녀의 비상한 머리뿐이었다. 그리고 민준이 남긴 뜻밖의 유산이 있었다. 그녀는 기억을 더듬었다. 5년 동안 민준은 종종 잠꼬대처럼 알 수 없는 말들을 하곤 했다. 그는 뉴스에 나오는 기업들의 주가 변동을 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저 데이터는 거짓이야. 핵심은 소비자 감성 데이터에 있어.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분석해야 해. 그는 해변의 모래사장의 복잡한 수식과 알고리즘을 그리곤 했다. 감정은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아니야. 패턴이지. 특정 사회 현상과 키워드 검색량. 그리고 온라인상의 감정 표현 빈도를 조합하면 미래의 시장 수요를 0.8% 오차 범위 내에서 예측할 수 있어. 당시 서연은 그저 기억을 잃은 남자의 의미 없는 중얼거림이라 생각하면서도 그의 논리 정연함과 천재성에 감탄했었다. 그녀는 경영학도였던 자신의 지식을 총동원해 그의 말들을 기억하고 밤마다 몰래 노트에 기록해두었다. 그것은 혹시나 그의 기억을 되찾는데 도움이 될까 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제 그 노트는 그녀의 유일한 무기였다. 강태민은
자신이 5년 동안 무슨 씨앗을 뿌렸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는 민준의 천재적인 통찰력을 잃어버렸지만 서연은 그것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의 아이디어에 자신의 것을 더해 세상을 놀라게 할 사업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바로 빅데이터와 AI를 기반으로 한 감성 분석 및 미래 예측 솔루션이었다. 강태민의 YJ 그룹조차 시도하지 못한 혁신적인 아이디어였다. 그녀는 심장이 다시 뛰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었다. 이것은 전쟁의 시작이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여관을 나섰다. 그녀는 전당포로 향했다. 그녀가 가진 마지막 재산,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겨주신 작은 금목걸이를 팔았다. 손에 쥔 몇 푼 안 되는 돈. 이것이 그녀의 시드머니였다. 그녀는 우선 자신의 존재를 지워야 했다. 강태민의 감시망에서 벗어나야 했다. 그녀는 이 돈으로 가장 먼저 작은 고시원 방을 얻고 신분 세탁을 준비했다. 윤서연은 오늘 죽었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윤서영으로 바꾸기로 결심했다. 과거의 흔적을 지우고 오직 성공만을 위해 나아갈 것이다. 그녀는 낡은 고시원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마천루를 바라보았다. 언젠가 저 건물의 가장 높은 곳에 자신의 이름으로 된 회사를 세울 것이다. 강태민. 그녀가 증오가 아닌 차가운 결의가 담긴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넌 네가 버린 것이 무엇인지 곧 알게 될 거야. 넌 나를 버린 게 아니라 네가 가질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무기와 너의 유일한 핏줄을 버린 거다. 그녀는 자신의 납작한 배를 감싸 안았다. 아이의 태동이 느껴질 날을 상상했다. 그 아이가 태어날 세상은, 적어도 그녀의 아이가 어머니처럼 짓밟히는 세상은 아닐 것이다. 그녀는 자신과 아이를 위해 거대한 성을 짓기 시작했다.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성을.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강산이 절반은 변한다는 세월 동안 윤서연은 죽고 윤서영이라는 이름의 여자가 새로 태어났다. 그녀는 더 이상 5년 전 배신감에 절망하며 터미널 바닥에 주저앉았던 나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현재 서울의 심장부 테헤란밸리 아우라테크 어라테크의 대표이사실. 윤서영은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20층 아래를 질주하는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5년 전의 상처와 절망 대신 강철 같은 의지와 냉철한 지성으로 빛났다. 그녀의 등 뒤에서는 회의가 한창이었다. 10여 명의 투자자와 임원들이 긴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었다. 방금 전 그녀가 발표한 아우라 스캔 어라 스캔 2.0 버전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이 끝난 참이었다. 공기는 기대감과 날카로운 긴장감으로 팽팽했다. 윤 대표, 아이디어는 혁신적입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상용화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가장 큰 지분을 가진 VC 벤처 캐피털의 박 이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날카롭게 질문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성 CEO, 그것도 어린아이를 혼자 키우는 미혼모라는 사실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 깔려 있었다. 윤서영은 천천히 돌아섰다. 그녀의 표정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다. 가능성을 묻는 것이라면 이미 1년 전 베타 테스트로 증명했습니다. 박 이사님께서 보신 자료는 지난 6개월간 저희 아우라 스캔이 S전자의 신제품 수요를 예측해낸 결과입니다. 오차 범위 0.5% 이내였죠. 그녀의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다. 5년 전
사채업자의 협박에 떨던 목소리와는 완전히 달랐다. 그녀는 지난 5년간 지옥을 견뎌냈다. 강태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안 그날, 그녀는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다. 어머니의 유품인 금목걸이를 판 돈으로 그녀는 가장 싼 고시원 방을 얻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윤서영으로 개명했다. 강태민의 귀에 윤서연이라는 이름이 다시는 들어가지 않도록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철저히 매장했다. 임신한 몸으로 그녀는 밤낮 없이 코딩을 공부했다. 민준이 모래사장에 그렸던 알고리즘, 그가 중얼거렸던 감성 데이터 분석의 핵심, 그녀는 그것을 단순한 기억이 아닌 완벽한 사업 모델로 발전시켰다. 그녀의 경영학 지식과 그의 천재성이 결합했다. 아들 민우가 태어난 것은 고시원의 차가운 방이었다. 병원 갈 돈이 없어 산파의 도움을 겨우 받았다. 갓 태어난 아이를 품에 안고 그녀는 울지 않았다. 대신 맹세했다. 이 아이에게는 자신과 같은 절망을 절대 물려주지 않겠다고. 그녀는 갓난아들 민우를 포대기에 싸서 등에 업고 코딩 학원에 다녔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했다. 아이가 울면 골목길에 차를 세우고 젖을 물렸다. 수많은 모욕과 멸시를 견뎠다. 엄마가 뭘 알겠어? 여자가 무슨 사업이야라는 비수 같은 말들을 삼켰다. 그녀는 그렇게 모은 돈으로 작은 사무실을 얻어 아우라테크를 설립했다. 민준이 남긴 아이디어의 핵심, 사람들의 감정 오라를 분석하는 기술, 그것이 회사의 이름이 되었다. 그녀는 수면 시간을 쪼개어 알고리즘을 개발했다. 초기 투자 유치는 처참했다. 그녀의 아이디어를 이해하는 사람은 없었다. 수십 번의 거절.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기술이 세상을 바꿀 것이라 확신했다. 그녀는 시장 분석이 아닌 인간의 무의식적인 감정 패턴을 분석해 미래를 예측하는 AI를 만들고 있었다. 오차, 범위형. 5%라고요. 박 이사가 코웃음을 쳤다. 그건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S전자의 데이터는 이미 공개된 정보가 많았겠죠. 이 기술의 핵심은 결국 감정이라는 불확실한 요소를 다룬다는 것 아닙니까? 그 불확실성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데이터입니다. 이사님, 윤서영이 대형 스크린에 새로운 차트를 띄웠다.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지만 그들의 무의식적인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 아우라 스캔은 특정 단어 검색량, SNS상의 감정 표현 변화, 심지어 온라인 쇼핑 패턴의 미세한 변동까지 분석합니다. 그녀는 민준이 말했던 두려움의 데이터를 거론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서 전염병 관련 부정적 키워드가 3% 증가하고 동시에 생필품 검색량이 5% 늘어난다면 저희 시스템은 2주 이내 해당 지역의 물류 대란 가능성을 90%로 예측합니다. 이것이 저희가 지난 분기 정부에 비공개로 제공한 리포트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그것은 단순한 시장 분석이 아니었다. 거의 예언에 가까운 수준의 통찰력이었다. 그녀는 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5년간 스스로를 극한까지 몰아붙였다. 그녀는 CEO였지만 동시에 최고의 프로그래머이자 데이터 과학자였다. 윤서영은 박 이사를 똑바로 응시했다. 우연이 아닙니다. 이사님, 이것은 5년간 축적된 데이터와 저의 모든 것을 권할 고리즘의 결과입니다. 아우라테크는 이번 투자 유치를 통해 아우라 스캔이 0을 정식 런칭할 것입니다. 그리고 3년 내 국내 모든 대기업이 저희 솔루션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투자자에게 매달리는 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기술력으로 그들을 압도하고 있었다. 그녀의 차분한 카리스마는 남성 중심의 이 회의실을 완벽하게 장악했다. 박 이사는 입을 다물었다. 그는 이 젊은 여성 CEO가 지난 1년간 보여준 성과를 떠올렸다. 그녀는 말한 것을 반드시 지켰다. 그녀는 언제나 압박 속에서 가장 침착했고 가장 전략적인 결정을 내렸다. 그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조건은 협상은 시작되었다. 그들은 여전히 그녀가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고 가혹한 조건을 내걸었다. 지분율, 경영권 방어 조항 등. 하지만 윤서영은 이미 모든 시뮬레이션을 끝낸 상태였다. 그녀는 그들의 숨겨진 의도를 정확히 꿰뚫어 보았다. 지분은 15%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경영권 관련 조항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대신 2년 내 목표 영업이익 500억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이사님 측에 콜옵션을 드리는 조항을 추가하겠습니다. 그녀가 역으로 제안했다. 그것은 엄청난 자신감의 표현이었다. 500억이라는 숫자에 투자자들이 오히려 당황했다.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스타트업이 제시할 수 있는 목표치가 아니었다. 하지만 윤서영의 눈은 그것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확고했다. 500억이라. 윤 대표, 너무 무리하는 것 아닙니까? 무리였다면 이 자리에 있지도 않았을 겁니다. 아우라스캔은 시장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정의하게 될 것입니다. 선택하십시오. 이 혁명에 동참하실지 아니면 구경꾼으로 남으실지. 결국 협상은 그녀의 뜻대로 마무리되었다. 투자자들이 떠나고 텅 빈 회의실에 그녀가 신뢰하는 몇 안 되는 팀원들만 남았다. 한 직원이 환호성을 질렀다. 대표님 해냈습니다. 이제 우리도 제대로 시작할 수 있겠군요. 윤서영은 그제야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액자를 바라보았다. 5살 배기 아들 민우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민준을 놀랍도록 닮은 아이였다. 그녀가 이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뎌낸 유일한 이유, 그녀는 민우에게만큼은 자신과 같은 고통을 물려줄 수 없었다. 그녀는 아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견고한 성을 만들어 주어야 했다. 아우라테크는 그 성의 초석일 뿐이었다. 그녀는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저 수많은 불빛 중 하나. 가장 높은 곳에 강태민이 있을 것이다. 5년 전. 그는 그녀가 서울에서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공언했다. 실제로 초창기 2년간 그녀는 알 수 없는 방해에 시달려야 했다. 투자자들이 약속을 취소하고 사무실 임대 계약이 파기되었다. 그녀는 그것이 YJ그룹의 그림자임을 직감했다. 강태민은 그녀를 잊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더욱 철저히 윤서연을 지우고 윤서영으로 살아남아야 했다. 이제 아우라테크는 세상 밖으로 나갈 준비를 마쳤다. 정식 런칭이 코앞이었다. 이 기술이 공개되면 국내 산업계에 거대한 파장이 일 것이다. 그리고 그 파장은 반드시 YJ그룹의 강태민에게도 닿을 것이다. 그녀의 사무실 모니터 한편에 경제 뉴스가 떠 있었다. YJ그룹 주력 계열사 실적 부진. 신성장 동력 확보에 빨간불. 그녀는 그 헤드라인을 차가운 눈으로 응시했다. 5년 만에 복귀 후 강태민은 이복형을 몰아내고 그룹을 장악했지만 그의 공격적인 경영은
한계에 부딪히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5년 전의 방식대로 세상을 움직이려 했다. 하지만 세상은 변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그가 5년 전 가장 잔인하게 버렸던 여자, 윤서영이 서 있었다. 아우라테크의 돌풍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서울 코엑스, COEX 컨벤션 센터의 대형 홀은 숨 막히는 열기로 가득 찼다. 수백 명의 국내외 언론 기자들과 글로벌 투자자들, 그리고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IT 업계의 거물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모두가 단 하나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우라테크의 공식 출범 및 아우라 스캔이 영 런칭 발표회. 무대의 거대한 스크린에 복잡한 데이터가 감각적인 그래픽으로 펼쳐졌다. 그리고 마침내 단상으로 한 여성이 걸어 나왔다. 윤서영, 아우라테크의 대표이사. 5년 전 낡은 옷과 무릎에 상처를 입고 터미널을 헤매던 윤서연의 흔적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그녀는 차분한 실루엣의 네이비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화려한 장신구 하나 없었지만 그녀의 존재감은 수천 명의 청중을 압도했다. 그녀의 눈빛은 깊고 고요했으며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을 강인함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서서 잠시 청중을 둘러보았다. 우리는 데이터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녀의 차분하고 명료한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다. 기업들은 고객이 무엇을 샀는지, 어디를 방문했는지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고객이 왜 망설였는지, 왜 분노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말입니다. 그녀가 손짓하자 스크린이 바뀌었다. 아우라 스캔의 핵심 알고리즘이 시각화되었다. 아우라테크는 감정을 분석합니다. 우리는 텍스트 너머의 무의식을 읽습니다. 아우라 스캔이 영은 단순한 시장 분석 툴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회 현상과 시장의 미래를 예측하는 AI, 즉 현대의 예언자입니다. 청중석에서 낮은 탄성이 터져 나왔다. 윤서영은 지난 1년간 베타 테스트로 증명된 충격적인 사례들을 제시했다. 특정 지역의 전염병 확산 3주 전 기침과 불안 키워드 급증을 통한 생필품 사재기 예측, YJ그룹의 신형 스마트폰 출시 실패를 2달 전 정확히 예측한 데이터. 그녀는 민준의 아이디어를 완벽하게 구현해낸 것이다. 아니, 그것을 뛰어넘었다. 5년간의 절박함과 아들 민우를 지켜야 한다는 집념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달리지 않았다. 그녀는 생존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달렸다. 발표가 끝나자 10초간의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곧이어 우레와 같은 박수와 함께 수십 개의 질문이 쏟아졌다.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다. 윤서영 대표, 아우라테크의 기업 가치를 얼마로 추산하십니까? 미국 나스닥 상장 계획은 있습니까? 당신은 도대체 어디서 나타난 겁니까? 발표회는 대성공이었다. 그날 오후 국내외 언론은 일제히 아우라테크를 헤드라인으로 장식했다. 베일에 쌓인 AI 기업 아우라테크. 10조 원대 기업 가치 평가. 시장의 흐름을 읽는 AI 아우라 스캔. 구글과 아마존이 주목하다. 새로운 억만장자의 탄생. 신데렐라가 아닌 여전사 윤서영 대표. 윤서영은 순식간에 자수성가한 여성 억만장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IT 리더 중 한 명이 되었다. 그녀의 사무실에는 글로벌 투자사들의 전화가 빗발쳤고 정부 부처에서도 협력 요청이 쇄도했다. 그녀는 마침내
그녀의 아들 민우를 위한 완벽한 성을 지어 올린 것이다. 그녀는 떠들썩한 축하 파티를 뒤로하고 조용히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다. 5년 전 그녀가 절망 속에서 올려다보던 그 마천루들이 이제 그녀의 발 아래에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놀랍도록 차분했다. 그녀는 책상 위에 사진을 집어들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 민우의 사진. 민준을 닮은 선한 눈매와 그녀를 닮은 단단한 인매를 가진 아이였다. 민우야. 엄마가 해냈어. 그녀는 사진을 가슴에 품었다. 그녀의 싸움은 이제 막 일막이 끝났을 뿐이었다. 같은 시각. YJ 그룹 본사 70층 회장실. 강태민은 깨질 듯한 두통을 느끼며 보고서를 집어던졌다. 최고급 원목 데스크 위로 종이들이 흩어졌다. 5년 만에 복귀한 그는 이복형 강지혁을 처절하게 무너뜨리고 그룹을 완벽하게 장악했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그는 냉혹한 카리스마와 공격적인 투자로 YJ 그룹의 외형을 불렸지만 내실은 썩어가고 있었다. 그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신규 사업들이 연이어 시장의 외면을 받았다. 특히 그가 S전자를 잡겠다며 런칭한 스마트폰 YJ 크로노스는 처참한 실패로 돌아갔다. 이유가 뭐야? 업계 최고의 인력들을 모아놓고 고작 이 정도 결과물인가? 강태민이 임원들을 향해 고함을 질렀다. 임원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시장의 트렌드를 읽지 못했다. 아니, 강태민의 독단적인 지시를 거스를 수 없었다. 강태민은 지끈거리는 관자놀이를 눌렀다. 5년의 공백은 그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다. 그는 예전처럼 날카롭지 못했다. 무엇보다 그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감에 시달렸다. 그는 모든 것을 되찾았지만 행복하지 않았다. 밤마다 그는 꿈을 꾸었다. 짠바다 냄새, 낡았지만 따뜻했던 나무 바닥의 감촉, 그리고 자신을 보며 웃던 한 여자의 희미한 미소. 그는 그것이 자신을 기만했던 윤서연이라는 여자가 심어놓은 거짓된 기억이자 트라우마라고 치부했다. 그는 5년 전 그 여자가 터미널에서 자신의 뺨을 때리려던 손을 노려보던 그 도끼 어린 눈빛을 기억했다. 평생 후회하게 만들 거야. 그 말을 떠올릴 때마다 불쾌감에 치를 떨었다. 그는 김비서를 시켜 그 여자를 철저히 짓밟으라고 명령했었다. 회장님, 그의 약혼녀 오수진이 차가운 수정잔을 들고 그의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녀는 이제 YJ 그룹의 부사장이자 강태민의 가장 강력한 비즈니스 파트너였다. 화내지 말아요. 실패는 병가지상사. 하지만 이걸 보셔야겠어요. 그녀가 태블릿 PC를 그의 앞에 내려놓았다. 오늘 하루 종일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아우라테크의 런칭 발표회 영상이었다. 아우라테크, 그게 뭐지? 강태민이 신경질적으로 물었다. 우리의 크로노스 실패를 2달 전에 정확히 예측했던 회사예요. 오늘 정식 런칭했는데 시장 반응이 폭발적이에요. 그들의 AI, 아우라 스캔이라는 게 물건이에요. 감성 데이터를 분석해서 시장을 예측한다더군요. 오수진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흥분과 경계심이 섞여 있었다. 강태민은 영상을 보기 시작했다. 단상 위에 선 여성 CEO 윤서영. 그녀의 침착한 프레젠테이션. 시장을 꿰뚫어보는 날카로운 통찰력. 강태민은 자신도 모르게 영상에 빠져들었다. 그는 그녀가 제시하는 데이터의 정확성에 소름이 돋았다. 이 기술만 있으면
강태민의 눈이 번뜩였다. YJ가 놓치고 있는 것, 그가 잃어버린 감각, 그것을 이 기술이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았다. 이것은 단순한 솔루션이 아니었다. 미래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무기였다. 이 여자, 윤서영. 누구지? 강태민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아까의 분노는 사라지고 사냥감을 발견한 포식자의 그것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윤서영이라는 이름에서 아무것도 떠올리지 못했다. 그게 문제예요. 오수진이 미간을 찌푸렸다. 5년 전까지만 해도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5년 전에 윤서영이라는 이름으로 개명했고 그 전 이름은 윤서연이래요. 나이는 29. 그리고 그녀는 망설였다. 그리고 뭐지? 5살짜리 아들이 하나 있어요. 미혼모예요. 강태민은 잠시 흥미를 잃은 듯했다. 그런 사생활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저 기술이야. 김 비서. 김 비서가 즉시 사무실로 들어왔다. 회장님, 아우라테크. 그리고 대표 윤서영, YJ가 저 기술을 가져야겠다. 당장 접촉해. 인수든, 전략적 제휴든, 뭐든 상관없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 여자를 내 앞에 데려와.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런데 한 가지 확인된 사항이 있습니다. 김 비서의 표정이 조심스러웠다. 방금 보고받았습니다. 5년 전 회장님께서 처리하라고 지시하셨던 윤서연이라는 여자와 이 아우라테크의 윤서영 대표가 동일 인물입니다. 순간 회장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강태민은 숨을 멈췄다. 그는 천천히 태블릿 PC의 화면을 다시 바라보았다. 단상 위에 당당하게 서 있는 여성. 5년 전 찢어진 수표를 자신에게 던지던 그 도끼 어린 눈빛. 그리고 지금 수천 명을 압도하는 저 차가운 카리스마. 윤. 서연이라고 그의 목소리가 믿을 수 없다는 듯 갈라졌다. 5년 전 그가 돈으로 짓밟고 서울 바닥에서 매장시키려 했던 그 초라한 시골 여자. 그녀가 감히 10조 원대 기업의 총수가 되어 자신의 눈앞에 나타났단 말인가. 오수진의 얼굴도 충격으로 하얗게 질렸다. 말도 안 돼. 그 여자가 어떻게. 강태민의 머릿속에서 수표 조각과 함께 흩날리던 그녀의 마지막 말이 메아리 쳤다. 내가 반드시 그렇게 만들 거야. 내 모든 것을 걸고. 그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강태민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회장실의 공기는 그가 내뿜는 살기 어린 분노로 인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윤서연. 그가 5년 전 돈으로 짓밟고 경멸했던 그 여자. 서울 바닥에서 매장시키라고 명령했던 그 미천한 존재가 10조 원대 기업의 수장이 되어 돌아왔다고. 차고겠지. 동명이인이거나 아니면. 강태민이 중얼거렸지만 김 비서의 확고한 표정은 그것이 냉혹한 현실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5년 전 터미널 바닥에 찢어진 수표를 뿌리며 평생 후회하게 만들겠다고 외치던 그 여자의 도끼, 어린 눈빛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말도 안 돼. 옆에 있던 오수진이 비명을 질렀다. 그 천박한 여자가 어떻게 억만장자가 되어. 분명 누군가의 돈을 훔쳤거나 아니면 태민 씨의 기술을 훔친 걸 거예요. 5년 동안 당신 곁에 있었잖아요.
기억 잃은 당신을 속이고 핵심 기술을 빼돌린 게 분명해. 오수진의 히스테릭한 외침이 강태민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래, 그거다. 그럴 수밖에 없다. 감히 시골 여자가, 그것도 애까지 딸린 미혼모가 이런 거대한 AI 기업을 세울 리가 없다. 아우라, 스캔의 핵심 아이디어. 어쩌면 민준이었을 때 자신이 무의식 중에 흘렸던 것일지도 모른다. 그 생각이 들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었다. 그녀는 자신을 구한 것이 아니라 5년 내내 자신의 모든 것을 훔치고 있었던 것이다. 자신의 기억, 자신의 아이디어, 그리고 이제 자신의 시장까지. 김비서. 강태민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고 거칠게 가라앉았다. 당장 아우라테크와 미팅 잡아. 내가 직접 가겠다. 회장님. 하지만 지금은 당장 잡으라고 했어. 강태민이 책상을 내리쳤다. 그 여자가 감히 내 것을 훔쳐서 내 눈앞에 나타났어. 그 대가가 뭔지 똑똑히 알려줘야겠다. 오수진도 눈을 번뜩였다. 저도 가겠어요. 그 여자의 가면을 제 손으로 벗겨줘야죠. YJ그룹의 공식적인 파트너십 제안은 즉각 아우라테크에 전달되었다. 윤서영의 임원진은 흥분했다. 대한민국 재계 1위인 YJ그룹이 먼저 손을 내민 것이다. 대표님, 이건 엄청난 기회입니다. YJ와 손을 잡는다면 우린. 윤서영은 태블릿 PC에 떠 있는 YJ그룹의 로고를 무표정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5년 전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이렇게 평온한 적이 없었다. 그녀는 이 날을 기다렸다. 아니, 이 날을 스스로 만들었다. 그녀는 강태민의 몰락이 아니라 자신의 완벽한 승리를 위해 5년을 준비했다. 미팅은 우리 회사에서 진행합니다. 그녀가 차분하게 지시했다. 다른 일정은 모두 취소하세요. 그리고 강태민 회장이 직접 오는지 확인하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의 동요도 없었다. 이것은 사적인 복수가 아니었다. 이것은 비즈니스였다. 운명의 날, YJ그룹의 최고급 세단 행렬이 테헤란밸리의 아우라테크 사옥 앞에 멈춰섰다. 강태민은 차 안에서 20층짜리 통유리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YJ의 위압적인 건물과는 다른 날렵하고 미래적인 디자인이었다. 불과 5년 만에 이런 제국을 건설했단 말인가? 그는 애써 마음을 다잡았다. 그는 저 여자가 자신을 도발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자신의 기술을 훔쳐 성공한 뒤 자신을 조롱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오늘 저 여자의 오만한 가면을 부수고 아우라테크를 통째로 집어삼킬 생각이었다. 오수진은 팔짱을 낀 채 경멸 어린 시선으로 로비를 둘러보았다. 스타트업치고는 꽤 화려하네. 전부 빚으로 쌓아 올린 거겠지만 그녀는 애써 불안감을 감추며 중얼거렸다. 강태민과 오수진, 그리고 YJ의 핵심 임원들이 최고층 회의실로 안내되었다. 육중한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거대한 회의실. 전면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다. YJ 본사가 저 멀리 발 아래에 보였다. 그리고 테이블 상석. 그 서울의 전경을 등지고 한 여자가 앉아 있었다. 윤서영. 강태민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가 5년간 애써 지워버리려 했던 꿈속에서 자신을 괴롭히던 그 여자가 맞았다. 하지만 맞지 않았다. 낡은 작업복 대신 완벽하게 재단된 실크 블라우스를 입고 피에 젖은 무릎 대신
날카로운 스틸레토 힐을 신은 여자. 그녀의 눈빛. 5년 전 터미널에서 도끼를 품고 자신을 노려보던 바로 그 눈빛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눈빛에는 도끼 대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차가운 지성과 절대적인 자신감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강태민이 알던 윤서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아우라테크의 창조주 윤서영이었다. 오수진 역시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위협을 느꼈다. 5년 전 자신이 벌레 보듯 했던 그 여자가 이제는 자신과 비교할 수 없는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다. 저 당당함, 저 여유, 그것은 돈만으로는 가질 수 없는 스스로 모든 것을 이뤄낸 자의 것이었다. 윤서영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시선은 강태민의 눈을 정확히 마주했다. 5년 만의 재회. 그녀의 눈동자에는 그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원망도, 분노도, 심지어 승리감조차 없었다. 오직 완벽한 무관심과 비즈니스적인 냉철함 뿐이었다. 강태민 회장님, 오수진 부사장님, 아우라 테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차가웠다. 저는 아우라테크 대표 윤서영입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그녀는 마치 처음 보는 비즈니스 파트너를 대하듯 완벽하게 예의를 갖췄다. 강태민은 기계적으로 자리에 앉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 상황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그가 이 미팅을 주도하고 그녀를 신문하며 그녀의 것을 빼앗으러 왔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릴 정도였다. 그는 완전히 그녀의 기에 압도당했다. 회의가 시작되었다. 강태민은 YJ그룹의 위상을 내세우며 전략적 인수합병 이야기를 꺼내려 했지만 말이 꼬였. 그는 그녀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 없었다. 그녀의 차분한 시선이 자신을 해부하는 것 같았다. 오히려 회의를 주도한 것은 윤서영이었다. 저희를 찾아오신 이유는 잘 압니다. 그녀가 스크린에 YJ그룹의 재무제표와 YJ 크로노스의 처참한 실패 데이터를 띄웠다. YJ는 현재 시장의 흐름을 완전히 놓치고 있습니다. 5년 전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생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5년 전 당했던 모욕에 대한 완벽한 되갚음이었다. 그녀는 YJ의 약점을, 강태민의 실패를 적나라하게 눈앞에 펼쳐 보였다. 저희 아우라스캔은 YJ의 실패를 2달 전에 예측했습니다. 만약 그때 YJ가 저희 고객이었다면 수조 원의 손실은 막을 수 있었겠죠. 강태민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것은 제안이 아니었다. 일방적인 통보였다. YJ는 저희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YJ의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윤서영이 차갑게 선을 그었다. 오수진이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다. 그녀는 이 분위기를 깨야 했. 윤 대표님, 5년 만에 정말 놀랍게 변하셨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꿀을 바른 독처럼 교활했다. 이런 대단한 기술을 설마 혼자 개발하신 건가요? 5년 전 태민 씨 곁에 계셨던 걸로 아는데 혹시 그때 얻은 영감이라도 있으셨나 봐요. 그것은 명백한 도발이었다. 윤서영이 강태민의 기술을 훔쳤다는 노골적인 암시였다. 회의실의 공기가 다시 한번 얼어붙었다. YJ의 임원들은 긴장했고 아우라테크의 임원들은 분노했다. 하지만 윤서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수진을 향해 희미한 그러나 얼음장보다 차가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영감이라. 좋은 지적이시네요. 오, 부사장님.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강태민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제가 5년 전 얻은 영감이 있다면 그건 바로 절대 저런 인간처럼 되지 말아야겠다는 교훈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울렸다. 그리고 제 기술은 훔친 것이 아닙니다. 부사장님, 5년 동안 당신들이 안락한 펜트하우스에서 파티를 즐길 때 저는 제 아들을 등에 업고 피를 토하며 개발한 겁니다. 아, 강태민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신음이 새어나왔다. 5살짜리 미혼모. 그 아이가. 윤서영은 그의 반응을 무시했다. YJ에 제안합니다. 인수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고객으로서의 파트너십만 가능합니다. 그것도 YJ가 저희의 엄격한 기술 사용 조건을 받아들인다는 전제하에. 그녀는 계약서를 테이블 위로 밀었다. 그것은 굴욕적인 조건이었다. YJ가 을이 되고 아우라테크가 갑이 되는 계약. YJ의 모든 데이터를 아우라테크에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강태민은 치욕으로 온몸이 떨렸다. 검토. 해보지. 강태민은 이가 갈리는 소리를 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단 1초도 이 자리에 더 머무를 수 없었다. 그는 이 여자에게 완벽하게 패배했다. 그가 5년 전 그녀에게 했던 것처럼 그녀는 오늘 그를 완벽하게 짓밟았다. 강태민과 오수진이 도망치듯 회의실을 나갔다. 굳게 닫힌 문을 바라보며 윤서영은 비로소 5년 만에 처음으로 긴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다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승리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한편은 여전히 아려왔다. YJ 그룹으로 돌아오는 내내 강태민은 세단 뒷좌석에서 침묵을 지켰다. 그의 옆에 앉은 오수진은 분노와 모욕감으로 쉴 새 없이 윤서영을 비난했다. 감히 태민 씨 앞에서 그런 식으로 말하다니 저 여자 분명 뒤가 구려요. 당장 세무조사라도 넣어서. 하지만 강태민은 그녀의 말을 듣고 있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윤서영의 마지막 말로 가득 차 있었다. 5년 동안 당신들이 안락한 펜트하우스에서 파티를 즐길 때 저는 제 아들을 등에 업고 피를 토하며 개발한 겁니다. 아들, 5살짜리 아들. 그는 5년 전 자신이 기억을 되찾고 그 어촌 마을을 떠났던 날을 떠올렸다. 정확히 5년하고도 몇 개월 전이었다. 시간상으로 맞아떨어진다. 강태민은 끔찍한 가능성에 숨이 막혔다. 설마, 아니, 그럴 리가. 그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태민 씨 내 말 듣고 있어요. 오수진이 그의 팔을 흔들었다. 강태민은 그제야 그녀를 바라보았다. 오수진의 아름다운 얼굴은 질투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당장 그 계약서 찢어버려요. YJ가 왜 그런 굴욕적인. 조용히 해. 강태민이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그녀의 말을 잘랐다. 오수진은 입을 다물었지만 충격받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강태민이 자신에게 이렇게 차갑게 군 것은 5년 만에 처음이었다. 회장실로 돌아가면 김 비서만 들어오라고 해. 당신도 나가 있어. 그의 목소리는 명령이었고 거부할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오수진은 굴욕감에 입술을 깨물었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강태민의 눈빛에서 낯선 무언가를 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지독한 혼란과 집착이었다. 회장실에 돌아온 강태민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던졌다.
그는 아우라테크의 사옥에서 보았던 자신의 YJ 본사 건물을 발 아래에 두고 있던 그 광경을 잊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그를 완벽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5년 전 그가 그녀를 내려다보았던 것처럼.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김비서가 조용히 들어왔다. 그의 표정 역시 굳어 있었다. 오늘 회의는 YJ 그룹 역사상 가장 굴욕적인 순간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었다. 5년 전, 강태민이 창밖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내가 윤서연이라는 여자를 처리하라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렸지, 그리고 자네는 어떻게 처리했나.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험하게 울렸다. 김 비서는 잠시 망설였다. 그 회장님께서는 서울에서 발붙이지 못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인맥을 동원해 초기 2년간 윤서연이라는 이름으로는 어떤 투자 유치나 정상적인 금융 거래도 할 수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사무실 임대 계약도 몇 번 파기시켰습니다. 강태민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랬다. 그는 분명 그렇게 명령했다. 그는 한 여자의 인생을 짓밟으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그녀는 살아남았다. 아니, 그 짓밟힘을 걸음 삼아 거대한 나무로 자라났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의문입니다. 김 비서가 보고서를 내밀었다. 그녀는 윤서연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윤서영으로 개명했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그리고 초기 자본금은 전당포에서 나온 단돈 몇백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 오직 그 하나로. 강태민은 보고서를 받아들었다. 그가 모르는 5년의 기록이 빼곡했다. 고시원, 코딩학원, 야간 대리운전, 그리고 갓난아기, 미혼모라는 단어가 그의 눈을 찔렀다. 그녀는 그의 아이일지도 모르는 생명을 등에 업고 그 모든 지옥을 견뎌냈단 말인가.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쨍하는 날카로운 통증이 폭발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머리를 감싸 쥐었다. 5년간 잠잠했던 두통이었다. 기억을 되찾은 직후 그를 괴롭혔던 바로 그 고통이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김 비서가 놀라 다가왔다. 강태민은 손을 내저으며 그를 막았다. 그의 눈앞에 이미지들이 스쳐 지나갔다. 낯설지만 끔찍하게도 따뜻한 이미지들이었다. 폭풍 우치는 밤, 열이 펄펄 끓는 자신을 붙들고 울고 있는 서연의 얼굴. 민준 씨, 죽으면 안 돼. 제발. 그녀의 눈물이 그의 뺨 위로 떨어지는 감촉. 또 다른 장면. 서툰 솜씨로 끓인 미역국을 내밀며 맛없어도 먹어. 기운 차려야지라며 웃던 그녀의 미소. 이게 뭐지? 강태민은 혼란에 빠졌다. 이것은 민준의 기억이었다. 그가 5년간 가짜라고 조작된 것이라고 애써 외면했던 기억의 파편들이었다. 오수진과 그의 가족들은 그 여자가 돈을 노리고 자신을 감금하고 속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 떠오른 기억 속의 윤서연은 너무나도 절박하고 진실되고 따뜻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돈에 대한 탐욕이 아니라 한 사람에 대한 순수한 걱정과 애정이 담겨 있었다. 강태민은 자신이 믿어왔던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김 비서, 다시 조사해. 예, 윤서연. 아니, 윤서영 대표의 5년 전부를 다시 조사해. 특히 아우라 테크의 핵심 기술, 그 알고리즘의 출처를 알아내. 오수진 부사장이 말한 대로 그게
내 아이디어였는지 아니면 그는 차마 다음 말을 잇지 못했다. 아니면 그녀가 정말 천재였는지 그는 이 가능성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것은 자신의 5년 전 판단이 자신의 모든 것이 틀렸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강태민이 망설이며 물었다. 그 아이, 5살짜리 아들, 이름이 민우라고 했던가. 그 아이에 대해서도 알아봐. 출생 기록, 모든 걸. 김 비서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는 자신의 상사가 지금 어떤 혼란을 겪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그는 또한 윤서영 대표의 눈빛에서 보았던 차가운 경멸의 의미를 어렴풋이 이해하기 시작했다. 강태민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5년 전 자신이 기억을 되찾았을 때의 상황을 필사적으로 복기했다. 오수진이 헬기에서 내리며 그에게 달려왔다. 그녀는 울면서 그 여자가 자신을 5년간 속였다고 YJ그룹에 거액을 요구하려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늘 만난 윤서영은 YJ의 인수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다. 5년 전에도 그녀는 그의 돈을 거부했다. 터미널 바닥에 수표를 찢어 던졌다. 돈을 노린 여자라면 앞뒤가 맞지 않았다. 강태민은 처음으로 오수진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 시각 오수진 역시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잠 못 이루고 있었다. 그녀는 강태민의 변화를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윤서영을 만난 이후 그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에게서 멀어지고 있었다. 감히 내 것을 빼앗으려고 해. 오수진은 와인잔을 벽난로에 집어던졌다. 유리가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강태민을 5년간 기다렸다. 그가 기억을 잃었을 때 그녀는 그의 곁을 지키는 헌신적인 약혼녀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다. 아니, 사실은 달랐다. 그녀는 강태민의 이복형 강지혁과 내통하고 있었다. 강지혁의 사고 계획을 묵인하는 대가로 강태민이 사라진 후 YJ그룹의 일부를 받기로 약속되어 있었다. 하지만 강태민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녀는 재빨리 태세를 전환했다. 그녀는 강태민을 되찾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그녀는 윤서연을 돈을 노린 사기꾼으로 몰아붙였다. 기억이 혼란스러운 강태민은 그녀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민준의 모든 흔적을, 윤서연의 모든 진심을 강태민의 기억 속에서 지워버렸다. 그런데 이제 그 여자가 윤서영이 되어 돌아왔다. 모든 것을 가진 채로 안 돼. 이대로 둘 수 없어. 오수진의 눈이 뱀처럼 번뜩였다. 그녀는 강태민이 진실을 알기 전에 윤서영을 무너뜨려야 했다. 그녀는 어둠의 경로를 통해 사람을 고용했다. 아우라테크, 윤서영 대표, 뭐든 좋아. 탈세, 횡령, 스캔들. 하다못해 서버를 해킹해서라도 치명적인 약점을 찾아내 그 여자를 끌어내릴 수 있는 거라면 뭐든지.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도박을 시작했다. 강태민이 진실의 조각들을 맞추기 전에 윤서영을 사회적으로 매장시켜야 했다. 강태민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민준의 따뜻한 기억과 강태민의 냉혹한 현실이 격렬하게 충돌했다. 5년 전 그가 그토록 경멸했던 윤서연의 얼굴과 어제 회의실에서 보았던 윤서영의 차가운 얼굴이 겹쳐졌다. 그리고 그 두 얼굴 사이에 5살 아들이라는 끔찍한 진실이 끼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오수진의 말이나
가족들의 증언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직접 확인해야 했다. 5년이라는 잃어버린 시간, 그 공백 속에 감춰진 진실을. 다음 날 새벽, 그는 김 비서에게조차 알리지 않았다. 그는 YJ그룹의 총수 강태민이 아닌 평범한 남자로 위장했다. 낡은 점퍼와 모자를 눌러쓴 그는 개인 차량을 직접 몰고 서울을 빠져나갔다. 그의 목적지는 단 하나. 5년의 기억이 봉인된 그곳. 작은 어촌 마을이었다.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마을은 5년 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다. 짠내 섞인 바다 냄새가 그의 폐부를 찔렀다. 낯선 풍경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가슴 한구석이 아릿하게 저려왔다. 그는 이곳이 집처럼 느껴지는 자신의 반응에 소름이 돋았다. 그는 차를 마을 입구에 세우고 걸어 들어갔다. 마을 사람 몇몇이 낯선 그를 경계하며 쳐다보았다. 그는 5년 전 서연과 함께 자주 갔던 작은 식당으로 향했다. 식당 주인 할머니는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저기, 할머니, 혹시 5년 전에 여기서 민준이랑 서연이라는 젊은이들 기억하십니까? 제가 민준이의 먼 친척인데 소식이 끊겨서요. 강태민은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꼈다. 할머니는 한참 동안 그의 얼굴을 뜯어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민준이. 아, 그 총각. 기억하지. 왜 못해. 서연이. 아이고. 우리 불쌍한 서연이.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강태민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불쌍하다니요. 그럼 불쌍하지. 안 불쌍해. 그 망할 놈의 폭풍 후에 떠내려온 남정네 하나 살리겠다고. 아가씨가 제 인생을 통째로 갈아 넣었어. 부모님이 남겨주신 집이며 땅이며 다 팔고. 나중에는 읍내 그 무서운 사채업자한테 돈까지 빌렸다고. 강태민은 숨을 쉴 수 없었다. 사채업자요. 그래, 그 남정네 수술비 된다고. 매일 새벽같이 바다에 나가서 그물 끌고 무태 와서는 식당 일까지 돕고. 그러면서도 그 민준인지 뭔지 아는 총각한테는 행여짐 될까봐 웃는 얼굴만 보여줬지. 쯧쯧. 그렇게 지극정성이었는데. 할머니는 혀를 차며 말을 이었다. 그렇게 둘이 신혼부부처럼 알콩달콩 잘 사는가 싶더니 어느 날 갑자기 서울에서 시커먼 차들이 들이닥쳤어. 웬 빼입은 여자 하나가 내리더니 서연이한테 온갖 막말을 다 하더라고. 강태민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오수진이었다. 그 여자가 뭐라고 하던가요? 뭐라긴, 내년이 감히 누굴 숨겨 돈 떨어졌냐, 이거나 받고 꺼져라, 뭐 이런 소리였지. 서연이가 아니라고. 우린 그런 거 아니라고 우는데도. 그 남정네들한테 떠밀려서 땅바닥에 나뒹굴고 무릎에서 피가 철철 나는데도. 아이고.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오수진의 완벽한 거짓말. 그녀는 그날 기억이 혼란스러운 자신에게 윤서연이 돈을 요구했다고 속삭였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였다. 오수진이 먼저 서연을 돈으로 모욕하고 짓밟았던 것이다. 그럼 민준이는? 아니, 그 남자는요. 강태민이 절박하게 물었다. 그 총각 그날 기억이 돌아왔다더군. 5년 전이랑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어. 아주 차갑고 무섭게 변했지. 땅바닥에 쓰러진 서연이를 벌레 보듯 쳐다보더라고. 그리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헬리콥터를 타고 떠났어. 아주 매정하게. 강태민은 식당 벽을 짚었다. 서 있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았다. 그가 그런 짓을 했다. 자신을 5년간 목숨 바쳐 구하고 보살핀 여자를 기억이 돌아왔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잔인하게 버렸다. 오수진의 거짓말에 속아 자신의 은인을 경멸했다. 그는 비틀거리며 식당을 나와 그들의 집이었던 언덕 위 작은 오두막으로 향했다. 집은 5년의 세월 속에 폐가처럼 변해 있었다. 하지만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그는 삐걱거리는 문을 열고 들어섰다. 먼지 쌓인 방 안, 그가 쓰던 낡은 책상, 서연이 앉았던 작은 의자,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그는 벽에 걸린 낡은 달력을 보았다. 5년 전. 그가 떠났던 그달에 멈춰 있었다. 그리고 그날, 서연은 빨간 동그라미를 쳐놓고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어 놓았다. 병원 가는 날, 우리 아기. 강태민은 달력을 찢어질 듯 움켜쥐었다. 그날, 그가 그녀를 버리고 떠난 그날. 그녀는 임신 사실을 확인하러 가려 했던 것이다. 터미널에서 그가 수표를 던지며 모욕했던 그 순간. 그녀는 그의 아이를 뱃속에 품고 있었다. 아, 아. 짐승 같은 울음이 그의 목구멍에서 터져 나왔다. 그는 무너져 내렸다.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여자를, 자신을 구해준 은인을 돈으로 모욕하고 짓밟고 서울 바닥에서 매장시키라고 명령했다. 그녀가 5년간 겪었을 지옥, 아들을 등에 업고 피를 토하며 알고리즘을 개발했다던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 내가 반드시 그렇게 만들 거야. 그것은 복수의 다짐이 아니었다. 그것은 살아남기 위한, 자신의 아이를 지키기 위한 처절한 절규였다. 강태민은 오두막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5년 늦은 후회와 죄책감이 거대한 파도처럼 그를 덮쳤다. 그는 모든 것을 되돌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이미 모든 기회를 제 발로 차버렸다. 그가 절망의 나락에서 허우적거릴 때 서울의 아우라테크 본사는 그야말로 전쟁터였다. 강태민이 진실을 깨닫는 바로 그 순간 오수진의 계획된 공격이 시작된 것이다. 속보 아우라테크 핵심 알고리즘 도덕성 논란 YJ그룹 초기 기술 도용 의혹 단독 윤서영 대표 불투명한 자금 흐름 포착 수백억 원대 횡령 혐의 시장 아우라 테크 관련 악재 연속 주가 폭락 시작 오수진이 고용한 용병들과 부패한 언론이 일제히 아우라 테크를 물어뜯기 시작했다. 그녀는 윤서영이 YJ의 기술을 훔쳤다는 가짜 증거를 유포했고 복잡한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 윤서영이 회사 돈을 빼돌린 것처럼 조작했다. 동시에 공매도 세력이 투입되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내렸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대표님, 이게 다 무슨 일입니까? 주가가 30%나